한미 정상회담보다 더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뉴스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시바 총리처럼 호칭을 단순히 직함으로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왜 반말하냐라는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대중매체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방식일 뿐입니다. 언론은 대중을 상대로 정보를 전달할 때 보통님 같은 존칭을 생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라고 하지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 하진 않죠. 이는 불경이 아니라 뉴스 문법상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를 곡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첫째, 언론 표현을 들을 때는 존칭 유무보다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둘째, 대중을 상대로 한 정보 전달은 간결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존칭이 생략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이를 오해하지 않고 사실 전달의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글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의제의 핵심은 무역과 관세였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의 SNS에 올라온 글이 한국과 미국 모두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마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오늘 백악관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을 뵙겠다라는 문장까지 남겼습니다. 이 글은 곧바로 미국 언론과 우리 언론 모두 긴급 속보로 보도됐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3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왜 하필 정상회담 직전에 이런 글을 올렸는지. 둘째, 한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트럼프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셋째, 이런 발언이 무역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의 글 한 줄이 회담 결렬설까지 불러왔습니다. 트럼프가 남긴 글이 알려지자 회담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루머가 퍼지며 긴장감이 한껏 고조됐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에 대해 매우 잔혹한 급습비셔스 IAID를 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 발언이 나오자 한국 언론은 곧바로 해석에 나섰습니다. 순직 해병특검팀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압수수색 혹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가리킨 것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조차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3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왜 정상회담 직전에 민감한 발언이 나왔는지. 둘째, 트럼프가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 셋째, 이런 불확실한 발언이 한국의 외교적 신뢰도에 어떤 파장을 줄 수 있는지.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의 한마디가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글로 촉발된 혼란은 결국 회담 현장에서 직접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외교 무대 한가운데서 거론된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는 트럼프가 언급한 쿠데타와 혼란 관련 발언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신이 쿠데타와 같은 혼란을 극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내란 의혹에 대해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이 수사 중이다. 이어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지 미군을 직접 겨냥한 조사는 아니며 오산 미군기지 문제도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답변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혼란은 이미 극복됐다는 점을 강조. 둘째, 수사는 국회와 검찰이 담당하는 독립적 과정임을 명확히 함. 셋째,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외교적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 정상회담 직전 긴장감을 불러온 사건, 결국 트럼프는 농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글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회담이 결렬될 수 있다는 루머까지 퍼졌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 속에서도 의외로 가볍게 흘러간 장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교회 수색 소문이 있는 건 아시죠? 잘 해결될 거라고 본다며 웃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혹시 그 특검 담당자가 정신 이상자 잭 스미스는 아니겠죠? 라고 말하며 회의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외교 현장에서 긴장을 풀어내는 농담은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작은 오해라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셋째, 회담의 본질은 결국 신뢰 구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자리에서 꺼낸 농담,
그 속에 숨은 이름 잭 스미스를 아시나요? 한국 기자들 중 상당수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뉴스를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잭 스미스가 누구지? 장군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죠. 잭 스미스는 트럼프를 직접 수사했던 특별검사입니다. 2022년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 기밀 문서를 개인 별장으로 반출했다는 의혹, 그리고 2020년 대선 개입 시도 의혹을 수사했던 인물이 바로 잭 스미스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머그샷을 찍고 구속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트럼프가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잭 스미스입니다. 이 농담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트럼프 본인이 직접 수사를 받던 경험. 둘째, 잭 스미스가 상징하는 정치적 적대관계. 셋째, 이 이름을 농담처럼 꺼내면서도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층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 전략. 긴장감 속에 시작된 회담, 트럼프의 첫 발언은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정상회담 시작 불과 3시간 전, 트럼프의 SNS 글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회담 결렬설까지 돌며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백악관 방문이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이번 만남은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오해가 있었다며 잭 스미스를 언급하는 농담으로 긴장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이어지면서 드디어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의 첫 멘트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앞으로의 협상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선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트럼프가 회담 직전의 논란을 어떻게 수습하려 했는가? 둘째, 모두 발언 속에 담긴 의제와 협상 전략은 무엇인가? 셋째, 이 발언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가? 한미 정상회담의 첫 화두, 다름 아닌 조선업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의례적인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며 가장 먼저 꺼낸 주제가 바로 조선업이었습니다. 의외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배를 아주 잘 만든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와서 조선소를 세우고 미국이 다시 선박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리고 이 발언을 자신의 구호와 연결했습니다.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즉 미국 내 조선업 부활을 한국의 기술력과 협력으로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발언을 해석할 때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조선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산업이라는 점. 둘째, 미국은 자국 내 조선업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전을 꾀하려는 점. 셋째, 한국 기업들에게는 미국 내 진출과 투자를 압박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 미국은 더 이상 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을 불렀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에 배 한 척씩을 찍어내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몇 달에 겨우 한 척 만들까 말까 하는 상황으로 전락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현실을 말도 안 된다고 규정하며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다시 위대해져야 한다. 한국이 와서 조선업을 도와준다면 우리는 다시 배를 만들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자신이 늘 강조하던 구호와 연결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즉 한국 조선업이 미국 부활 프로젝트의 핵심 축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이 발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은 자국 내 조선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라는 점. 둘째, 한국은 기술력과 경험을 인정받으며 미국 시장 진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 셋째, 이 협력이 단순한 산업 협력인지 아니면 정치적 안보적 요구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냉정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가 던진 메시지, 한국은 더 많은 미국 무기를 사라였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군사장비 판매를 언급했습니다. B-2 폭격기, F 시리즈 전투기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들이 거론되면서 한국이 주요 구매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의 중요한 구매국이다. 앞으로 더 많이 구입하길 바란다.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가 구매 압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선 축하 인사와 함께 회담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미국이 무역과 안보를 결합해 압박 카드를 쓰고 있다는 점.
둘째, 한국은 무역 협상 속에서 방위비와 무기 구매까지 맞물려 대응해야 한다는 점. 셋째, 외교 무대에서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상 계약 신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해간 발언 전략, 키워드는 감사와 피스메이커였습니다. 트럼프는 특정한 취향과 성향이 뚜렷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외교 무대에서 단순한 메시지도 그가 좋아하는 코드에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 점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전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감사하다 생크 유라는 말을 반복해 긍정적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둘째, 트럼프 취향인 황금색과 백악관 인테리어를 칭찬하며 시각적 코드에 맞춘다. 셋째,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별칭. 피스메이커를 강조해 평화를 만드는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한다. 발언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구체화됐습니다. 문장 끝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붙인다. 백악관 장식에 대해 아름답다, 황금빛이 인상적이다라고 언급한다. 피스메이커, 노벨 평화상, 평화를 만드는 지도자 같은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지? 하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트럼프를 겨냥한 맞춤형 전략이었습니다. 발언은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감사 반복 전략. 오벌 오피스의 황금빛 장식 정말 품격 있고 미국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트럼프 취향 겨냥.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 사상 최고 주가가 이를 증명한다. 트럼프 치적 강조. 조선업뿐 아니라 제조업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함께하길 원한다. 협력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다. 노벨 평화상은 이미 받아야 한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수식어 반복. 이 전략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감사 표현을 문장마다 덧붙여 긍정적 톤 강화. 둘째, 트럼프가 좋아하는 코드 황금, 위대함, 평화를 반복 언급. 셋째, 한반도 문제까지 연결해 트럼프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정상회담 이후 또 하나의 화제가 된 것은 바로 한국이 준비한 트럼프 맞춤형 선물이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단순히 말만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선물이 오가며 그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준비한 선물은 트럼프 취향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한국이 건넨 선물은 바로 한국산 맞춤형 골프채였습니다. 트럼프가 골프광이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 건강 이상설, 심지어 사망 루머까지 돌았지만 실제로는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300m을 날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골프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정치적 이미지이자 체력 과시의 상징입니다. 선물 외교의 의미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상대가 가장 좋아하는 취향을 정밀하게 공략. 둘째,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건강 체력 장수를 상징하는 메시지 전달. 셋째, 한국산 제품을 강조해 자국 기술력 홍보까지 겸함. 트럼프가 받은 선물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황금 거북선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의 상징적인 순간은 말과 합의뿐 아니라 어떤 선물을 주고받느냐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은 이번에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를 위해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맞춤 제작된 골프채, 한국 전통 문양과 한글이 새겨진 특별판. 2개의 모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다른 하나는 멜라니아 여사에게. 그리고 가장 눈에 띈 선물, 황금 거북선. 이 황금 거북선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한국의 상징인 거북선을 금빛으로 표현해 트럼프의 취향과 한국의 자부심을 동시에 담았습니다. 제작은 HD 현대중공업의 명장이 직접 맡아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선물의 메시지는 세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골프와 황금 트럼프 개인 취향을 정밀하게 공략. 둘째, 거북선 대한민국의 문화와 조선업의 상징을 강조. 셋째, 맞춤형 제작 한국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보여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문구가 새겨진 황금 거북선이 트럼프에게 전달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준비한 황금 거북선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신과 전통을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트럼프도 이에 화답하며 선물을 건넸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황금 거북선 뒤에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은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직접 기프트 안내판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전달했는데 오찬 메뉴판에 자신의 서명을 남기고 MAGA 모자, 골프공,
핀 등을 함께 선물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한국은 황금 거북선으로 전통과 정신을 전달. 트럼프는 기호품 중심의 상징적 선물을 화답. 선물 교환 과정에서 작은 해프닝이 발생. 정상회담 자리에서 가장 큰 화제, 예상치 못한 팬 선물이었습니다. 회담은 비교적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큰 이슈 없이 진행됐지만 한순간의 작은 행동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의 팬에 관심을 보인 장면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서명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나이스 팬. 정말 아름답고 두께도 얇군요. 이어 참모들을 보며 농담처럼 야, 나도 저 펜 좀 가져다 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펜을 건네며 관심 있으신 것 같아 드립니다. 복잡한 서명에 유용할 겁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순간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특유의 즉흥적 농담이 현장의 분위기를 바꿨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펜을 선물하며 센스 있는 대응을 했다. 셋째, 작은 제스처가 외교적 이미지와 호감도를 크게 높였다. 트럼프가 탐낸 펜, 국내 수제 만년필 업체를 단숨에 마비시켰습니다. 외교 현장에서 잠깐 등장한 소품 하나가 이렇게까지 큰 화제를 불러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이 펜은 국내 수제 만년필 제작업체 제나일라의 제품이었습니다. 상단에는 태극 문양, 본체에는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이 장면이 공개되자 나도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함께 쓰는 만년필을 주문해야겠다는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결국 주문이 폭주하면서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고 하루 10대 개밖에 만들지 못하는 수제 공방은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해 접수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교 무대에서 등장하는 물건 하나가 강력한 홍보 효과를 나눈다. 둘째, 상징성이 결합되면 일반 제품도 순식간에 프리미엄 브랜드가 된다. 셋째, 작은 공방일수록 공급 능력을 사전에 대비해야 예기치 못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트럼프가 한국 만년필에 관심을 보이자 엉뚱하게도 국내 볼펜 업체 모나미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정상회담의 작은 장면 하나가 한국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트럼프가 펜을 탐냈다는 뉴스가 나오자 투자자들은 곧바로 국내 볼펜 관련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나미 주가는 첫날 상한가에 근접하며 24% 급등. 이틀 동안 누적 상승률은 약 60%. 2,000원대 주가가 단숨에 3,200원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2,100원대로 원상 복귀. 사실 모나미가 해당 만년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습니다. 다만 K-볼펜이라는 키워드만으로 주가가 출렁였던 겁니다. 일부에서는 펜 심납품과 연관이 있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확실한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징적 사건 하나로도 테마주가 급등할 수 있다. 둘째, 관련성이 약해도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주가를 끌어올린다. 셋째, 결국 실체가 약하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충격 발언, 한국의 미군 기지를 소유하고 싶다였습니다. 기자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검토하느냐? 하지만 트럼프의 답변은 누구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감축 여부보다 더 민감한 주제를 꺼낸 겁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병력 감축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다. 그러나 곧바로 미군이 주둔하는 땅의 소유권을 갖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는 리스리스 임대를 하고 있지만 소유권을 갖는 것과는 다르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언급한 곳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규모 약 1,467만이, 여의도의 5배 이상. 시설 비행장, 영화관, 도서관, 은행, 식당까지 갖춘 하나의 도시 수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주둔 미군 기지입니다. 이 발언을 해석하려면 세 가지 포인트를 봐야 합니다. 첫째,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주둔 비용 부담 증대를 강조하는 협상 카드일 수 있다. 둘째, 소유권을 원한다는 표현은 한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로 읽힌다. 셋째,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협상 지렛대로 쓰려는 의도일 수 있다. 트럼프가 한국 기지 소유권을 언급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같은 거대한 미군 기지를 미국이 소유할 수 있느냐는 발언은 현장에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공여 방식으로 제공된 땅입니다. 공여란 일정 기간 사용권만 주고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반납하는 구조. 소유권은 한국에 그대로 남아있음. 따라서 미국이 소유권을 얻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령 미국이 돈을 내고 사겠다고 해도 여의도의 5배가 넘는 면적과 그 가치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몇 조 원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발언을 해석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실제 요구라기보다는 협상 압박용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병력 감축 질문을 피하면서 돈 문제를 환기시킨 정치적 수사일 수 있다. 국내외 여론에 던지는 메시지, 즉 미국이 돈을 많이 썼다는 강조용이다. 트럼프가 던진 한마디, 올해는 꼭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정상회담의 긴장감을 순간 바꿔놓았습니다. 기자 질문은 김정은과 만남 가능성이었고 트럼프는 즉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은 밝히지 않아 여운을 남겼습니다. 트럼프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올해는 꼭 만나고 싶다. 하지만 날짜나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음. 이는 희망적 메시지를 던지되 실제 계획은 공개하지 않은 전형적 외교 수사였습니다. 이후 화제는 무역 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필요한 존재이고 서로 가진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오늘은 말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음. 다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답변의 의미를 정리하면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과의 만남 가능성을 희망 수준에서 열어둔다. 구체적 무역 협상은 뒤로 미루되 동맹 유지의 긍정적 이미지는 강조한다. 에너지 분야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새로운 협력 카드로 띄운다. 트럼프가 한국에 던진 메시지, 이번엔 알래스카 LNG 협력이었습니다. 투자를 원하는 건지 꼭 해야 한다는 건지는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빠질 수 없다는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국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합작 투자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한국 역시 에너지 협력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아울러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가 참석할 가능성도 시사됐다. 이번 흐름을 3가지로 정리하면 에너지 협력 한국도 LNG 투자 도입 참여 가능성 주목, 외교 무대 APEC 정상회의에서 추가 논의 전망, 회담 기류 긴장보다 유머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 예상과 달리 조용하고 화기애애하게 끝난 한미 정상회담, 그 이후에는 더 중요한 경제협의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상회담 초반 긴장감과 달리 마무리는 무난했습니다. 초반에 갔던 다른 정상들이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오히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끝난 겁니다. 하지만 회담이 끝이라고 외교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열린 행사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었습니다. 주간 대통령 직접 주관. 목적 한미 경제 협력 무역 협력 구체화. 주요 참석자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주요 대기업 총수 다수 참석. 사실상 양국 정상 외교를 경제계가 이어받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의 의미를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원론적 수준의 합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실질적 협력 논의. 기업 차원의 투자 합작 프로젝트로 연결. 한미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여론은 반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 17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정상회담은 언제나 정치적 성과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국민의 평가는 양분됐고 그 직전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또 다른 의미 있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잘했다 53.1%, 잘못했다 41.5%, 사실상 5대5로 갈린 평가. 이는 선거 지지율 조사와 비슷한 분포를 보여 국민이 얼마나 양분돼 있는지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17년 만에 공동 합의문이 발표됨. 합의문에는 미래 지역의 상호 호혜적 협력 문구가 포함됨. 사과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엔 양국 정상이 공동 문서를 내는데 성공함. 이번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는 한미 정상회담은 큰 사건 없이 무난히 마무리되었지만 여론평가는 엇갈렸다.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은 17년 만에 공동 합의문 발표라는 상징적 성과를 냈다. 외교 무대에서 문구 하나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확인됐다.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17년 만에 나온 공동 합의문이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계승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건 언제나 사과라는 단어입니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직접적인 사과 표현 대신 과거 선언을 계승한다는 문구로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합의문에 담긴 주요 문구는 이렇습니다.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즉 사과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반성과 사죄의 뜻을 이어간다는 의미. 1998년 당시 공동선언에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선언을 다시 확인하고 계승한다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문을 해석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직접적 사과 대신 과거 선언의 계승으로 표현 수위를 조정했다. 일본 내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한국이 원하는 최소한의 역사인식을 담아냈다. 사과 논란보다 미래 협력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숨은 장면 일본은 왜 굳이 한국을 앞으로 내세웠을까요? 공식 합의문 문구에서 일본은 한밀이 아닌 일미한 구도를 쓸 수도 있었지만 일부 표현에서 한국을 앞으로 배치했습니다. 단순한 순서 문제 같지만 외교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을 일정 부분 존중하는 제스처를 보였다는 점. 앞으로 빼줬다는 표현은 상징적이지만 17년 만에 합의문 발표와 함께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일본의 외교적 계산.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불편해진 상황에서 한국을 전면에 세워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세 단계로 정리하면 일본은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외교적 완충지대를 찾고 있다.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조금 더 강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외교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트럼프가 전 세계 평화를 이끄는 피스메이커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쇼맨십일까요? 인도와 중국이 뜻밖의 협력하는 모습, 한국과 일본이 오랜 갈등을 뒤로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모습.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의 행보가 큰 그림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분위기만 놓고 평가하기에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번 외교 무대에서 나온 흐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트럼프는 인도와 중국, 한국과 일본 같은 갈등 관계를 이어주며 중재자 역할을 부각했다. 둘째, 한일 정상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며 17년 만에 공동 합의문 발표라는 상징적 성과를 남겼다. 결국 두 차례 큰 정상회담 모두 별다른 충돌 없이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언제나 갈등을 부각 본인이 해법 제시 피스메이커 이미지 강화 구조다. 이번 회담에서도 분위기를 유머와 친근함으로 바꾸며 갈등을 봉합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과 일본, 나아가 아시아에서의 외교 무대를 통해 미국의 존재감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다시 협력의 제스처를 보인 장면은 오랜 갈등의 골을 조금이라도 메운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큰 충돌 없이 끝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와 실질 성과는 다릅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를 만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책적 합의나 제도적 진전이 없으면 결국 외교 이벤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은 구체적 성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의 정상회담이 큰 잡음 없이 끝난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실질적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 피스메이커였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연출이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